힘들고 우아한 삶의 취향을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 안녕하세요. 혼밥생활자의 책장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나입니다. 아유, 날이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여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또 방송을 녹음해 보는데 사실 몇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네. 엄청난 일을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 아, 그렇죠. 네네. 일단 가벼운 것부터 얘기하자. 저희가 네. 최근에 이제 유튜브 네. 계정을 열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민망하달까? 왜 이제야 했지? 라는 그치, 그 맞아. 의문을 그건 그래요. 떨치기 좀 어려운데 그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팟빵이나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지만 유튜브에서 혼밥생활자의 책장을 검색하시면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다.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네네네. 그냥 틀어놓고 그럼요. 들으시면 된다. 라고 하는 뭐 작은 소식 하나 있었고 네. 또 큰 소식 하나 있거든요. 큰 소식인데 계속 차마 나한테 말하게 내 하네요.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 그래? 너무 부끄러워. 왜? 먼저 하자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요? 뭐 별일은 아니죠. 별일 아니 아까 되게 큰일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되게 큰일인데? 되게 갑자기 큰일이에요. 아니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와우. 한 3,000명 정도 모이시는 걸로 저희가 지금 큰 오케스트라도 부르고 그쵸. 해외에서 장난 아니잖아요. 박찬욱 감독님도 모시고 윤가은 감독님도 모시고. 그래요. 꿈 꿨나? 꿈 꿨나?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네. 언제죠? 6월 26일 토요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고요. 잠깐만 날짜 원래 토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금요일로 바꿨잖아요. 죄송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저녁 네. 7시 반. 네. 휴. 네. 마포 성미산 근처에 있는 슬금슬금이라는 곳에서 공개 방송 진행하게 되었고,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그 저희가 이제 이 공개 방송 초대 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 링크 같은 거 올려주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 뻔하죠. 한정된 자원. 언제나 연말을 함께해 주시는 네. 우리 어린이란 세계 김소영 선생님과 손희정 대박사님. 대박사님, 영화평론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죠. 그쵸. 주제는 우정이고요. 기대됩니다. 공개 방송 제목이 우정 대잔치. 통쾌하다. 잔치다. 잔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 좀 붙여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사실 그 저희랑 이렇게 그 팟캐스트 진행자이자 그 청취자로 만나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떤 종류의 커뮤니케이션이요? 어떤 종류의 이제 우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나는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닐 수도 얘가 있잖아. 벽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 아니 나는 깊은 관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해봤다. 함부로 또 너무 친한 척하면 불편하신 분들 계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한번 또 뵙고 해보는 걸로 하고 자세한 소식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저희가 두 작가님들을 모시고 따끈따끈한 신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앞에서 저희의 이런 어설픈 재롱을 이렇게 좀 안쓰러운 눈으로 보고 계셨던 두 분입니다. 노컷뉴스의 강지윤 기자님 그리고 양민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혹시 가까이 불편하신가요? 그건 아니시기를.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 책을 내셨죠. 두 분 다 첫 책인가요? 이번이 두 번째 책이고요. 네, 첫 책은 기획 기사를 이번 책이랑 마찬가지로 기획 기사 기반으로 썼는데 그거는 이제
저출생 관련한 책을 냈고 이번이 두 번째 책입니다. 양 기자님이 조금 더 선배이신 건가요? 조금 더 선배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조금을 강조하시는 이렇게 친구 같은 우정이죠. 우정 대잔치를 하고 계신 두 분 함께 이번에 은둔하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책도 내셨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사실 저랑 박하나 작가님도 이 고립운동 청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제 수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더 어떤 이유로 라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방송도 혼밥생활자의 책장이잖아요. 그렇죠. 고립 운둔 중인 혼밥생활자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진단도 좀 해드리고 괜찮으신지 건강하신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책 소개를 조금 더 해보면요. 2025년에 노컷뉴스에서 고독 사각지대 고립청년이라는 기획 기사를 9번에 걸쳐서 연재를 하셨고 그 내용에다가 근데 봤을 때는 실제로는 굉장히 추가 작업을 많이 하신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가 굉장히 좀 완결성이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은둔하는 청년들, 고립하는 청년들이 많다, 1인 가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둔 고립하는 청년이 54만 명, 그리고 미취업 청년이 121만 명, 그리고 우울증 청년이 31만 명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의지가 없어서 너무 나약해서 부족한 게 없어서 오히려 저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둔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편견에 또 놓이기도 해서 이런 청년들의 현실들을 좀 조명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은둔 청년에 대한 발제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치들이 때가 되면 늘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 사회적 관심도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여전히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 혹은 이들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탐구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여전히 굉장히 좀 현재 진행형이 난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책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깊이 있는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은둔 고립 청년 문제에 대한 가장 최신의 또 종합적인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좀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고 또 들었던 생각들 위주로 이제 작가님들이 오셨으니 두 분께 이제 여쭤보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뭐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다양한 매체들에서 그래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두 기자님이 이 주제 그리고 이렇게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주제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시작된 출발점이 좀 궁금했어요. 먼저 그 고독사한 청년의 소식을 먼저 접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3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원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무도 이제 그 청년을 찾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방에서 이제 그의 죽음과 같이 이력서 150여 장이 발견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마치 그 150장의 이력서가 그의 죽음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런 죽음은 뭘까? 처음에 생각이 들었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청년에게서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모친과 굉장히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은 끝내 삼켰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말을 찾고 싶었고요. 그 죽음의 단서를 찾다 보니 고립 은둔 청년과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해주신 이야기로 사실 이제 책이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홀로 살던 1인 가구였던 이제 31세의 이수철 씨라는 가명의 분이 이제 숨을 거둔 지 며칠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발견된 그 사건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강지훈 기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미니 선배가 이걸 해보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고립 운동 청년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도 굉장히 단편적이었고 근데 취재를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 수가 54만 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조사들에 따라서 그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체 청년 인구 5.2%에서 5.4%, 서울시는 최대 7.1%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청년 50명이 있으면 두세 명이 은둔 고립 상태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큰 숫자가 반복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는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들도 이게 뭐 친구 좀 사귀면 취업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개인적인 걸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다수가 자살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청년 자살이라고 되게 큰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다수가 지속적으로 고립이 되는 것은 왜 자꾸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가 될까? 그래서 이걸 좀 공론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방안에 나오지 않는 고립으로 표출이 될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잘 안 묻는 질문이죠. 예, 그런 질문하면 이제 큰일 나지만 살짝 여쭤보았는데 왜냐면은 이 책에 나오는 이 청년들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대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어떤 부분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에서 좀 뭔가를 겹쳐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좀 그런 인상적인 순간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실까요? 좀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책을 쓰면서 사실 저의 얘기를 쓰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이 시대를 버티는 청년의 모습 중에 저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저의 그 고군분투했던 취업기를 적기도 했고 제가 대학 졸업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 한 번도 쉬지 않는 저는 그걸 못 쉬었음 청년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됐을 때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쉬지 못했는데 내가 쉬었음 청년의 어떤 삶을 들어가서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쉬거나 쉬지 못하는 청년들 모두 우리가 경쟁하는 안타까운 사회의 측면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양극화가 심하고 이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양질의 일자리가 너무 적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저처럼 불안정한 노동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던 못 쉬었음 청년이 모습으로 발현이 되고 또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있는 쉬었음 청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다라고 쓰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절망 사회로 결론. 절망 사회 속에 이제 두 청년의 모습 중에 저의 얼굴도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지역이 고향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청년 대학생 시절을 이제 보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어떤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제 여튼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던 시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언제든 내가 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한 작가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과 배달의 민족이 혼자 그냥 지낼 수 있는 것을 너무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불편들이나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사회적 자원들 내가 끊어내기 시작하면 또 너무 쉽게 고립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아찔한 순간 같은 것들도 저도 되게 많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쓰레기집에서 살고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나오는 고독사를 하신 분들 등등등, 그리고 다시 이 고립운동 생활을 깨치고 나오셔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오히려 또 그들을 지원하시는 분들 등등, 그리고 혹은 그 가족들, 되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나의 어떤 한때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는 책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뒤쪽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청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취업률이라든지 뭐 되게 경쟁이 심한 것이 사실 이제 최근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물론 그 경쟁이 더 심화된 부분은 있지만 항상 되게 경쟁이 치열했는데, 저는 약간 이 세대들은 그 문제가
왜 은둔과 고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을까? 이게 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읽게 됐는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대한 이런 현상에 대한 이제 뭐 기자님들의 표현도 나오고 인터뷰를 해주신 교수님들의 표현도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 그 풍요로운 시대의 고립이라는 게 너무 딱 지금을 정말 잘 설명하는 표현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사회의 분위기나 사회의 어떤 대경제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고립을 하는데 모든 조건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어쨌든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반드시 대면을 해서 사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잘 알 수 없는 타인과 부딪힘 속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사실 너무나 편안하게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두가 우리가 약간 코비드 때 이렇게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어떤 전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 이게 되네? 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좀 감각적으로 그냥 몸의 경험으로 남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지금의 어떤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이런 은둔과 고립이라는 현상으로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고립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만들어진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이제 그 풍요로운 고립은 이제 김소영 교수님의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이제 그 부제에도 이제 끌어다가 썼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관계를 끊고 혼자 버티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사회 시스템이 이제 고도로 발달한 그리고 혼자 살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충분하게 이제 됐다는 시대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이제 감히 혼자서 살 수 없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 이제 저희는 풍요로운 고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되게 저는 저의 미래, 저의 미래,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의 미래, 제 친구 중에는 결혼 안 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계획인 친구들. 그래서 이제 연애 사망자들도 이미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 뭐 20대, 30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이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떤 지자체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주로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마흔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상황이 아니기 되는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은 더 발달할 텐데 그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냥 혼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된다라는 식으로 사회가 발달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어쨌든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또 어쨌든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개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내 지난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더 어떻게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조금 가볍게 두 분이 어떻게 협업하셨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사실 기사를 쓰기 전에 보통은 어떤 종류의 가설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이 주제로 무슨 기사를 쓸 때 이런 걸 먼저 좀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라고 하는 나만의 가설을 처음에 만들고 취재를 하면서 그게 깨지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건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가설 저희 그쵸. 안의 가설이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두 분은 그럼 처음에 좀 어떤 매력적인 가설에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 제목을 이제 먼저 만들었는데 고독 사각지대 죽을 사자를 써서 그게 근데 거의 유일한 가설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고립 은둔 청년들이 고독사 위험군에 속해 있을 것이다. 이들이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고독사를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고
고립 은둔에 관한 실태 조사 등을 보면은 이들이 뭐 우울이나 자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설은 인터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맞구나라고 파악이 됐던 것 같고요. 이후에는 거의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날수록 이 청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고립 은둔을 겪은 극심한 이제 우울을 호소하던 청년이 정말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청년들도 있고 다른 청년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취업 준비생 청년 아니면은 뭐 중년을 앞두게 된 청년도 많고 쓰레기집 청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기혼인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이 스펙트럼을 계속 이렇게 넓혀가는 그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잘 이해가 되셨어요? 저도 근데 시작할 때 저희가 가설이라는 것을 이제 그 가설을 이제 세우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은둔 고립 청년들이 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집 안에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 일만 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 예상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취재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너무 평범한 고립들이 많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충분히 고립될 수 있는, 그리고 아예 정말 가족 아래에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부터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했고 또 내 옆자리 동료도 고립 청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그는 고립 청년인가 그런 거.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이 단어로만 생각했을 때는 고립 은둔이라고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히키코모리라고 흔히 여러 좀 대중매체 같은 곳에서 좀 단편적으로 묘사됐던, 그래서 이제 뭔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이미지가 저도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고립이나 은둔이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말 완전히 고립된 그런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은둔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게 있죠. 밖에 나가지 않는 청년들. 근데 고립이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지지체계, 자기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그 안전망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분 또한 고립 청년인 상태이겠고, 내가 직장은 없지만 내가 안전한 공간에서 안전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그분은 고립 상태가 아닌 것이 되는 고립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애인이 있어도 고립일 수 있어요? 애인 외에 그 지지체계가 무너져 버린 상태라면은 그것 또한 고립인 상태겠죠. 고립이 양적이고 질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질적인 관계가 어떻게 이제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책에 보면은 이제 기혼 여성도 내가 가족이 있지만 고립 상태이고 가족과 사는 청년도 고립 상태일 수 있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여기 뭐 여러분들을 되게 만나셨고, 저는 그 고기능 불안 혹은 고기능 우울,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은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갔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제가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0대 초반 정도에 극심한 이제 불안 증세가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눈치를 채지 못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병가를 써야 되는 지경이 됐을 때는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믿지 않는 거예요. 너처럼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애가 심지어 저는 되게 그 동료들로부터 제가 항상 듣는 평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덤덤하다, 이러한 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잘 숨기지? 라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었었고,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온 분도 사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관계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것이 저는 그때 이제 저는 불안한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을 뭔가 이야기할 좀 다양한 관계 혹은 자원이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막 엄청나게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런 관계들은 아니었어도 그냥 이제 뭐 회사의 동기, 동료 혹은 뭐 친구들 뭐 혹은 가족과 어느 정도 이제 내 상태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는 타인들이 뭔가 나를 이제 계속 좀 챙기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좀 사람이 지지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있다면 이게 정말 최악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과 은둔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사실은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후반부에 더 해보면 좋겠고 네. 한번 책 이야기로 그럼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처음에 아까 저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난 청년의 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립 은둔 청년이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 죽음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재기. 네, 물론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통계를 보면은 고립된 청년들의 4명 중 3명이 스스로 자살 생각을 했고 4명 중에 1명이 실제 시도했다는 통계를 보고 사실 섬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고립과 은둔 생활이 길어지거나 그걸 끊어내지 못했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자살과 고독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체감을 해오면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들을 방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비극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경각심을 좀 보여주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제 김세별 그 유품 정리사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이제 책에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책을 쓰면서. 왜냐하면 청년들의 죽음에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어떤 취재를 했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군가의 비극을 기사나 책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좀 부채감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김세별 대표가 청년들의 죽음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이제 따끔하게 일침을 했을 때는 정말 가슴 깊숙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 말이. 과연 내가 이 청년들의 죽음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만 이제 이 시대를 버티다가 이제 목숨을 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어떻게든 이제 기록하는 일도 기자로서의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수치를 봤을 때 설명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숫자 뒤에 가려진 청년들의 삶과 죽음 이 이야기를 저는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과연 개인의 의지의 부족이었나? 나약함이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어떻게 내몰았는지를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되게 너무 강력한 이펙트를 사실 남겼던 것이 그냥 떠난 쓸쓸한 공간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절망과 기대와 희망과 어떤 포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재하는 공간이었다는 게 글을 통해서도 사실 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이력서 뭉치들 그리고 어떤 자책과 다짐이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그런 일기장 이런 걸 볼 때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기획기사로 나왔던 그 기사는 사진이 이제 몇 장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100여 장이 넘는 사진들을 좀 계속 살펴봤었고 그 안에서 절망도 있지만 의지도 있다는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청년이 삶의 의지도 존재했다.
이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책에서도 기사에서도 삶의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했었고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살고 싶지만 살고 싶지 않은 이 공간에서 절망과 의지가 혼재된 이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느꼈고 고독사한 청년들의 이제 남긴 물건들이 이제 좀 들리지 않은 절규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청년기라는 시기에 대해서도 근데 전 또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청년기라는 특수성, 이 시기의 특수성에 대해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아니고 완전히 어른도 아니고 근데 완전히 아이나 또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계속 이제 이행기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청년들이 맞아 그런 시기지. 근데 그 시기만의 또 특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제 이력서를 쓰면서 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뭐 자신만의 어떤 다른 것을 도모한다든지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는 내가 본격적으로 내 경제 생활을 완전히 뭐 시작하기 전 혹은 사회의 어떤 확실한 무언가에 진입하기 전인 그 상태. 그래서 그 상태가 굉장히 특수한 시기이고 어쩌면은 그 시기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더 고립되기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할 때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네. 학자금 대출은 쌓이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일화들이 여튼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럼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런 경제적인 난관 등을 좀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려나? 혹은 이제 고립운동 청년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공정한 경쟁에서의 탈락 이게 되게 주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이 챕터의 마지막에 이제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바꾸어야 할 부조리가 아닌 공정한 경쟁의 안타까운 측면으로 다루었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경제적 구도로만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딱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 싶었는데 이 문장은 어떻게 나온 문장인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이런 피드백을 받을지는 몰랐어요. 이 문장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청년들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사회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1인분만의 노력이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고 사회는 이제 부추긴다고 이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실패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 개인의 너가 나약해서 성공하지 못한 거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 생긴 거죠. 약간 능력주의, 네. 성과주의 이거에 대한 그걸 오로지 개인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이제 귀결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고립운동 청년들의 바라보는 시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무너지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에도 나오지만 이현정 서울대 교수님이 고립이란 고장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증상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고립을 바꿔야 될 사회 문제다가 아닌 공정한 경쟁에서 실패한 탈락자다라고 이제 탓을 돌리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좀 비판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자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그럽시다. 우리 보지 말자고요. 우리라도.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편견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고백하자면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었을까? 더 열심히 나처럼 일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편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취재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저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런 거 뭐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뭐 쿠팡 알바라도 뛰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너무 쉽게 또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그 불안정한 일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이제 그걸 어떤 마치 이거라도 하면 되는데 그걸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나약한 뭐 이런 프레임이 너무 강력하니까 누칼협 뭐 이런 단어라든지 그러니까 뭐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1인분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은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되게 막 갓생 네. 그런 그 키워드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청년 세대들에게 저는 좀 더 이제 압박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막 투잡, 뭐 N잡 혹은 뭐 부업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청년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돼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근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최근에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로 뭐 세대 간의 약간 일자리에 대한 뭐 구분이나 혹은 뭐 직장 생활에 대한 세대 간의 전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조금 더 이제 예전 세대들은 직장을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경향이 있고 다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런 경향성들은 보이는데 그 경향들과는 어쨌든 별개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청년들한테 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약간 게으른 혹은 너가 너의 삶을 지금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한테 되게 생각보다 많은 너가 쓸 수 있는 너 자신이라는 가용 자원이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를 충분히 써봐. 충분히 써봐. 충분히 써야지. 그러고 그렇게 해보고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해봐. 약간 그런 문화가 되게 뭐 웹상이든 그냥 이제 오프라인에서든 좀 그런 세태는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회사에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럼 몇 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 9 to 6인데 자기가 그냥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찍 가 말을 했더니 거기 가서 조용한 회사에서 공부를 한대요. 자격증 공부를. 그래서 무슨 자격증인지 물어봤더니 그의 커리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 공부를 해야지 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친구의 불안을 굉장히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착취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그냥 그렇게 익숙하게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맞지. 이거 운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그것도 흥미로웠는데 이제 그 팟캐스트 들어가 봤더니 여력이 되네 이렇게 쓰셨던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책을 쓰는 게 여력이 되지 않았는데 김다원 기자님께서는 여력이 돼서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고 정말 멋지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력이 아니고 그 어떤 여력인가요? 여성의 힘이라는 제가 정말 착각을 심하게 했네요. 중의적인 중의적인 의미기도 했던 거죠. 그쵸. 여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나는 여력이 된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갓생인데? 자기 난개발. 자기 난개발. 저 그 표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자기 난개발. 그렇네요. 조금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제자유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약간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그런 습을 가지고 있는데 왜 어떤 이는 A라는 선택을 하고 어떤 이는 A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등등등. 그러니까 그 결을 되게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았어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를 굉장히 예민하게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능력주의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런 타인을 향한 비판이 쉬워지잖아요. 나는 100점 맞았는데 너 잠 좀 덜 잤어야 너도 100점 맞지 왜 98점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제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 고립운둔 청년 지원센터에 갔다가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노컷뉴스 기자님이시죠? 저도 거기서 일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기자가 꿈이었고 근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리고 졸업을 하고 졸업을 못하고 졸업장이 없으니까 되게 단기직으로만 언론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흘러 어느샌가
나이를 먹게 됐고 정규직으로 처음 입사한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그대로 은둔에 빠지게 된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거든요. 나랑 뭐가 다르지? 그렇죠. 근데 정말 다르지 않고 똑같은 노력을 한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학비를 자기가 벌어야 했고 그 중요한 시기에 대학 졸업장 대신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봐야지라고 선택을 했을 뿐인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놓였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고립 청년이 됐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노력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구나. 이분과 나는 그냥 평행 세계에 있는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그냥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운의 문제인가라고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삶이 서로 그냥 약간의 다른 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결과가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까가 되게 큰 화두였던 것 같은데 한때 우리 사회에도 더 이상 그게 그렇게 큰 화두는 아닌 것만 같은 그런 씁쓸한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현장이 쓰레기집이고 그곳은 두 분 다 다녀오신 것 같았고 맞나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다녀오신 것 같았고 기사에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노컷뉴스 기사에는. 그래서 조금 더 생생하게 또 그 공감을 약간 체감할 수도 있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쓰레기집 취재기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쓰레기집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업체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들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그림이 나오는 좀 자극적인 곳이니까 되게 많이 보도가 이미 됐었고 그걸 아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다큐를 찍으면서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김영총 감독님이랑 연결이 돼서 쓰레기집을 가게 됐고요. 여성 청년이 거주하는 6평짜리 분리형 원룸이었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커다란 창문이 있고 그 밑에 매트리스가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저 포스터 한 장짜리 공간밖에 없었고 양옆으로 쓰레기가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김영총 감독님께서 그랬거든요. 잘 풀리면 쓰레기집에서 사는 거고 아니면 고독사 현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이 너무 센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정말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 공간인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는데 거기에 봉투에 과자들이 묶여서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먹으려고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막 벌레들도 죽어 있고 벌레들 분변도 보이는데 한쪽에는 뭐 에프킬라 같은 막 그런 살충제도 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화장실이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따뜻한 샴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샤워를 하고 나갔던 거죠. 근데 그 냄새랑 대조적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빽빽하게 까만색 곰팡이가 쓸어 있었거든요. 그 변기에는 이제 누렇게 뭐가 말라붙어 있고 막 휴지심 같은 것도 다 녹아 있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양치컵에 칫솔이랑 치약이 거의 막 새하얄 정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쓰레기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해 같은 거구나. 자기 공간을 계속 훼손하면서 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살 수밖에 없어서 저렇게 지내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그 공간이 주는 좀 충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의 모습들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책안에서도. 그래서 딱 그 침대만 마치 신전처럼 깨끗하고 다른 곳들에는 다 쓰레기가 쌓여 있다거나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나름 뭔가 치워보려고 그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모아놓고 맞아요. 쓰레기 봉투에도 해놓고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좀 중요했던 키워드가 자기 돌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청년들은 자기 돌봄에 실패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유가 뭘까요?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챕터 뒤에 이제 그 김수영 서울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 자기 돌봄의 완벽한 그 반대점에 있는 것이 자기 경영이라는 거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 자기 경영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제 나를 난개발하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나를 뭔가를 계속
미션을 주고 그거를 수행하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서 경영 대상으로서 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언뜻 보면은 마치 이 자기 경영을 하는 것이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내 삶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돌봄이랑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어떤 효율성이나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케어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케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올바르지 않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경영을 더 해야 되는 시대라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구축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돌봄인데 이것에는 전혀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생각해보면 정말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꾸리는 게 내 스스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돌봄이고 나를 보살피는 행위인데 그거는 되게 하찮은 일? 처럼 된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 혹은 뭐 더 나은 목표 더 좋은 사회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뭐 돈이라든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에 너가 너 스스로의 시간을 써야지 그런 일에 시간을 쓰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세대가 자기 돌봄과 자기 경영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자기 경영이라는 게 돌봄의 한 방식이다. 라고 이제 여기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 돌봄을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왜 자기 돌봄에 실패할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기를 돌볼 필요가 없다고 애초에 여기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오차노 선생님께서 모든 경쟁은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와 무관한 것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거기에만 그 목표가 맞춰져 있고 그런 사회적 요구를 이제 우리들이 다 체화를 하면서 경쟁적으로 살게 되니까 그 부차적인 것들은 하면은 손해를 보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일어나서 요리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 타인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게 나를 돌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을 때는 내가 그 기회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러게 되니까 뭐 요리나 청소 같은 게 뭐 배달의 민족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자기 경영과 자기 돌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돌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낯선 분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 취미가 뭐냐는 말이 당신 뭐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팟캐스트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제 취미이고 노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막 구독자도 모으고 막 내가 출판사를 문을 두드려서 뭘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사람은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어쩌다 안 노는 사람이 되었는가? 놀고 싶은 욕망을 다들 억누르며. 근데 그게 슬프네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인 부분이라고 느끼는 게, 자기 경영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쉬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조차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다시 내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 대기하는 시간으로 뭐 전락해버린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조차 뭐 내가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된다거나,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내가 시간이랑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 않는 뭐 릴스 보기, 네. 맛있는 거 먹기 정도의 이제 좀 질이 좋지 않은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릴스밖에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깥에서 더 이상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가 됐나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너도 뭐 이런 경험이 있니? 이해가 되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보다가 이제 한 친구는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일이 너무 새로 간 직장이 일이 너무 빡세고 그래서 막 밤 늦게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여러 가지를 뭔가 집을 뭐 치우고 나를 돌보고 이런 에너지 자체를 너무나 만들기가 힘들고 주말에라도 하면 되잖아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는 침대에 누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기를 잊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자기 돌봄을 못하는 상태까지 된 것이 그쵸. 그거를 뭐 어떻게 부모님께 외주와 두 분 다 1인 가구신가요? 저는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이와 개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네, 저는 1인 가구를 산지 이제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도 가끔씩 저를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이제 그 루틴한 9 to 6의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도 돌보는 방법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말에도 이제 업무를 할 때도 되게 많았고, 이제 책을 쓰는 1년의 과정 동안도 저는 이제 본업과 이제 따로 이제 책을 쓰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제가 이런 그 돌봄을 해야 된다는 글을 쓰고 있지만 나도 정작 돌보지 못하는 상황도 막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금기어가 됐지만 그 저속노화, 네, 그것도 사실 이제 당시에 되게 비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저녁에 퇴근하는 길에 열받아서 치킨 먹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그런 건강식을 먹을 수 있느냐 막. 그런 또 비판이 있었던. 그게 모든 것이 약간 관리의 영역으로 이젠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속노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은 되게 의미 있는 뭐 나를 위한 의미 있는 방식일 수 있잖아요. 삶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뭔가 관리처럼 되게 세세하게 내가 이제 어떤 목표를 항상 정하고 왜냐면 나는 이 상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고 라는 식으로 좀 되게 뭔가 관리화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서 근데 그 방식은 되게 돌봄과는 되게 멀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거는 되게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행위여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오차노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목표를 위해서만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되니까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은 거기서 이제 다 그냥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삶이 약간 구획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게요. 쓰레기집. 자기 돌봄. 역시 어렵다. 어려운 일이죠. 이게 뭐 파트너가 있거나 뭐 누군가와 같이 살아도 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돌봄이 자기 돌봄이 김수영 교수님께서는 모순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타인을 전제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타인이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좀 서로를 좀 많이 들여다보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1부 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챕터를 또 마무리 지으면서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이 제가 이 방송을 만든 게 한 10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1인 가구 문제가 이렇게 1인 가구가 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진다 같은 약간 그런 접근을 하던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렇지 않다. 1인 가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자기 돌봄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들이 오히려 이 도시를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지역으로 공동체 안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뭐 소모임도 할 수 있고 같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이제 주장하고자 노력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고립과 은둔으로 이어지지 않는 1인 가구의 삶의 조건은 뭘까를 이제 새롭게 질문해야 되겠다.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최근에 혹시 그 느슨한 1.5인 가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혼자 살지만 완전히 혼자서는 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집은 있지만 이제 각자 생활을 유지하고 또 가까운 거리에 머물면서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문화생활을 같이 한다거나 일상을 좀 쉐어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예능이 있었는데 TVN에 이제 구기동 프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동갑내기 싱글 배우들이 나와서 같은 한 공간에서 이제 밥도 해 먹고 막 사주도 보러 다니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서로 삶이 좀 느슨하게 연결돼 있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좀 연결돼 있다는 감각. 그래서 사람은 좀 덜 고립될 수 있겠다. 이런 관계도 되게 새롭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풍요로운 고립 시대에서 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슨한 연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립과 의존이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가 나한테 기댈 수도 있고 내가 기대도 되고 서로 좀 침범도 하고 침범도 당하는 뭐 그런 마인드 세팅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해한 사람 되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유해함을 조금은 견뎌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안 만나게 되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덜 열게 된다거나 사실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의지하는 순간 민폐가 될까봐 챗GPT랑 이야기하는 맞아요. 시대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나도 그런 적이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내 고민을 말하면 저 친구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있죠. 챗GPT한테 말 좀 걸어보고 뭐 지금은 안 하는데 근데 클로드로 여러분께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럼 클로드가 정말 칼차단하거든요. 진짜 클로드는 좀 그렇더라. 그거는 혼자 알아서 하셔야죠. 약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대답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약간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아첨을 덜 하더라고 클로드는. 거의 하지 않죠. 여튼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은 무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막 이제는 무슨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여튼 온라인 상에서도 너무 내가 이제 비판을 받거나 어떤 일로 혹은 뭐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리돌림 당하고 이런 문화가 되게 강해지면서 사실 그런 게 좀 두려움도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무서워지는 거 정말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손절, 캔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이제 조금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된 거라는 그런 약간 공포심, 두려움 같은 게 모두에게 좀 있는 시대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좀 그런 모임들을 찾아 나서고 만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저희 그 처음에 공개 방송하는 슬금슬금이라는 곳이 있다 막 이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가 마포구에 있는 그 공간에 원래 우리 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거기를 원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 아직도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뭐 하는 데냐고 했더니 뭐 이렇게 서로 곁을 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체 뭐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소모임 같은 뭐 영화 같이 보기, 저녁에 같이 영화 보기, 뭐 저녁에 같이 비건 음식 해 먹기, 뭐 그런 모임들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자전거 이야기하기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걸 굳이 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임이 되게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서로 어떤 삶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같이 어디 집회가 있다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되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 동료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 도시 곳곳에 너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었어요. 그쵸. 두 분이 그저 가만히 웃으시는 거 보니 이제 그만 일부를 정리해야 될 때가 공감이 갔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도 사실 저희가 단 2챕터밖에 여러분께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네,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대화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면 좋을지 등등도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계속 있어주실 거죠? 네. 당연하기. 네, 저희 그러면은 2화가 돌아올 때까지 또 여러분들도 은둔하는 청년들 읽어보시면서 다음 방송을 기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